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강북삼성병원 서울건진센터의 전문의 김미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는 오늘 건강검진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건강검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해야 하는가, 언제, 어떤 검사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건진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몸의 건강 상태를 검사하는 의학적 진찰입니다. 우리는 흔히 종합검진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는 한마디로 여러 전문가가 건강검진을 종합적으로 해준다는 의미죠. 그런데 건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 센터는 종합검진센터가 아니라 건진센터입니다. 좀 눈썰미 있는 분들은 가끔 오타예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건진은 좀 더 큰 범위를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 유지 및 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방까지 목적으로 해서 몸과 마음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검진센터에서 이제 병을 조기 발견하는 데 목적을 주로 두었었다면은 이제는 점차 질환의 예방에도 힘쓰고 있고, 따라서 건진 때 시행하는 검사도 이제 바뀌고 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검진을 잘 안 받는 분들이 계신데 왜 검진 안 하세요 하면은 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지금 뭐 건강하고 아픈 데가 없습니다. 난 이제껏 아파본 적이 없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안 받아도 되는 걸까요? 당연히 이거는 아니겠죠. 여기 조금 약간 보기 복잡해 보이는 표가 보이는데요. 이게 저희가 학생 때 배우는 질병의 자연사입니다. 주로는 감염성 질환에 좀 맞춰져 있긴 한데, 이게 암이나 다른 질환도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균이 들어오기 전, 즉 변화가 생기기 전에 한번도 내 몸에 아무 문제가 없는 시기, 즉 병원성 이전기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변화를 일으키려는 자극들이 지속되면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병원성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변화가 있는 초기에는 큰 문제도 없고 증상도 없죠. 그러다가 질병으로 진행되면 그때부터 급격한 악화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치료를 잘하면 회복해가지고 재활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치료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사망하는 거죠. 그래서 병이 오기 전에, 그 변화가 오기 전에 병을 일으키는 자극원들을 막아주는 게 1차 예방이고요. 증상이 생기기 전에 빨리 발견하는 것이 2차 예방, 그리고 질환을 이제 치료해서 악화와 사망을 막는 것이 3차 예방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건강검진은 주로 이 2차 예방에 속하게 되고요. 근데 왜 증상이 생기기 전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좀 더 쉽게 다른데 한번 좀 비유해서 볼까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건강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봅시다. 어느 날 도덕적으로 조금 이제 도덕성이 떨어지는 직원이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쩌다 보니까 회계팀으로 발령돼서 이제 잘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돈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그때 횡령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1,000원, 2,000원 이렇게 빠져나갈 때는 당연히 회사에 문제가 없었겠죠. 하지만 이게 조금씩 빼도 걸리지 않는구나 알고 나니까 점차 금액이 늘고 어느 순간 회사 잔고가 바닥나고 회사가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그런 스토리를 써져 있는 이 기사를 보시면은 한 직원이 6년 동안 827차례에 걸쳐서 돈을 뺐다고 합니다. 이 직원을 처음에 횡령을 시작한 2013년에 잡았었다면, 하다못해서 이게 2015년 회사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때라도 이 직원을 잡았었다면은 회사가 망하진 않았겠죠. 이게 그 직원이 이제 직원 월급 때 못 줄 만큼 자금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후에는 잡아봤자 다 돈을 써버린 후라서 이걸 회복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런 걸 막으려고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죠. 무슨 일이 있으면 당연히 뭐 더 자세히 이렇게 봐야겠지만 항상 뭐 아무 문제 없을 때에도 장부를 확인하고 감사를 해요. 이거는 우리 몸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건강하지만 이런 유전적인 요인들이나 나이를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세포들은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외부의 바이러스나 화학물질 등의 발암원들의 영향을 받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은 아니지만 전암성 병변이 발생할 수도 있고, 더 진행되면은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직 크기가 작은
그런 암일 때는 증상이 없지만 점차 병이 진행하면서 진행기, 전이기에 도달하면은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증상이 발생하고 난 뒤에는 진행암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도 어렵고 생존율도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검진에서는 이 암이 되기 전에 변화를 보이는 전암병변 및 이 악성 변화의 초기에 발견하는 것을 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6대 암의 병기별 5년 상대 생존율입니다. 국한기는 암이 딱 그 장기에만 있는 상태고 국소기는 주변에만 퍼진 상태, 원격기는 혈액이나 림프액을 타고 먼 장기까지 간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보시면 모든 암들이 초기인 국한기에는 꽤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데 반해서 이후에 급격히 생존율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이미 생겼을 때는 진료를 보는 거고 증상이 없는 내가 건강하다고 느끼는 시기에 미리미리 하는 것을 건강검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또다시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무슨 검사를 해야 하지? 검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매년 다 해야 되나? 그래서 나는 어떤 검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항목을 정할 때는 이제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흔한 질환이어야 됩니다. 이제 내가 평생 올 일이 거의 없는 질환을 매년 검사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병을 미리 발견했을 때 치료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초기에 막 발견하나, 엄청 진행돼서 발견하나,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불안하기만 하다 하면은 미리 발견한 의미가 없겠죠. 세 번째는 검사 방법이 안전해야 됩니다. 병 때문에 죽을 확률은 10%인데 검사 중에 죽을 확률이 20%다 하면 당연히 그 검사 하면 안 되겠죠. 마지막은 검사 비용이 너무 높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특히 개인적인 검진보다 사회보건학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는데요. 이렇게 의료 전문가들이 필요성, 효용성, 경제성, 안정성을 모두 따져가지고 검진 항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중에 맨 먼저 어떤 병에 대한 검사들이 필요한지 필요성이 있는 검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망 원인 순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가장 높은 순위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러한 질환들에 대해서 먼저 검진을 고려해 봐야겠죠. 따라서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 만성 하기도 질환에 대한 것들을 검진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또 자살 위험성이나 고령의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병을 확인하기 위한 인지검사 등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암에 대한 검진을 볼 때 이 암이라는 질환을 하나의 검사로 모두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암은 모든 장기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암 발생률이 높은 장기에 대한 검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생률 10위까지 암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을 제외하고 상위권 암들은 대부분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요 사망 원인 상위 질환들을 표로 정리하면 이것과 같은데요. 우선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사망 원인에서 남성에서는 2위, 4위, 여성에서는 2위, 3위를 각각 차지했었죠. 그래서 심장질환에 대해서 시행하는 이런 심전도, 운동부하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등이 필요하고요. 뇌혈관 질환인 뇌졸중, 뇌동맥류를 보기 위한 검사로 뇌CT, MRI, 경동맥 초음파 검사 등이 있습니다. 암의 경우에는 남녀 순위를 보면은 남성에서는 폐, 위, 대장, 전립선, 간암 순위고 여성에서는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위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가능하면 이들에 대한 검사는 이제 검진에서 꼭 시행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남녀 공통적으로 저설량 PET-CT, 위내시경, 갑상선 초음파, 대장 내시경, 상복부 초음파, 췌장 MRI, 그리고 남성에서는 전립선 초음파, 여성에서는 유방 X선, 유방 초음파,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와 골반 초음파 검사를 좀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검사를 매년 다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검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검사를 다 하려면 일주일 내내 병원에 입원해서 검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기를 정해서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검사 선택 순위를 정할 때 이 원칙으로 보시면은 이제 가장 쉽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은 국가검진인데요. 이건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검사들만 포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에 성별이나 연령별로 권장되는 검사를 추가해서 이렇게 기본 검진을 시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편적인 성별이나 연령별로 동일 진단에 필요한 검사들뿐만 아니라 이 개인별로도 맞춤 검사들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저질환 및 현재 가지고 있는 증상 관련 검사들과 과거 검진에서 이상이 있었던 검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갑자기 배가 막 자주 아팠는데 검진이 일주일 예정이다. 이렇다면은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받아보는 게 좋겠죠, 검진 때. 그리고 뭐 작년 검진에서 갑상선에 결절이 좀 있는데 이게 뭐 바로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변화는 좀 확인하셔야 될 필요 있으니 내년에 검사를 받아보세요 라고 들었다고 한다면은 올해 검진에서 이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추가해 줘야겠죠. 또 가족력이나 위험 인자를 고려한 검사들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전에 건물 철거 현장에서 일했었다라고 한다면은 패스티나 폐기능 검사가 좀 필요할 수 있고요. 엄마, 이모 모두 유방암이셨다라고 하면은 유방 초음파와 유방 X선 검사를 꼭 해보는 게 좋겠죠. 이렇게 검사들을 다 정하고도 좀 더 받아볼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본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검사들을 좀 추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부분은 좀 애매할 수 있는데요. 사실 예를 들어서 옆집에 누가 췌장암으로 죽어서 불안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러면 사실 이게 의학적으로는 이 검사를 전혀 권장하지는 않는데요. 이 검사가 만약 위험성이 거의 적은, 그러니까 뭐 초음파나 MRI처럼 방사선 노출도 없고 뭐 바늘로 찌르거나 이런 것도 아닌 그런 안전한 검사라고 한다면은 사실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한 번 정도 시행해 볼 수는 또 있습니다. 이게 불안해하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나 지금 질환이 없구나라는 걸 딱 확인을 하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그럼 질병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좀 내 생활을 바꿔야겠다라고 하면서 신경 쓰는 게 오히려 질병 예방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진료 볼 때 30대 굉장히 건강한 남성분이 와서 뇌 CT를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신 적이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제 아버님께서 오랫동안 이제 고혈압을 앓고 계시다가 굉장히 고령에 뇌출혈로 돌아가신 후에 이 증상 없어도 너무 불안하니까 좀 검사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 거였는데, 그래서 이게 의학적으로는 사실 전혀 권장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의학적으로는 권장되지 않는다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CT 검사를 했는데 동맥류 굉장히 큰 게 발견됐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건 굉장히 우연의 일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케이스 하나 보고서는 이 검사 다 받아봐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꼭 확인하고 싶은 검사가 있다면은, 근데 이게 진료를 보고서는 받을 만한 검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검진 때 필요한 검사들 다 시행하시고 그러고 마지막에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했던 이 국가검진 항목을 살펴보면은 이와 같습니다. 이 신체 계측이랑 혈압, 시력, 청력 측정, 흉부 엑스선 검사 외에 혈액을 통한 간 기능, 신장 기능 검사, 이상 지질혈증 검사, 공복 혈당 검사가 포함이 되고요. 특정 연령에서 골밀도 검사와 인지 검사, 정신건강 검사, 그리고 비형 간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수많은 검사들 중에 보이는 게 사실 많이는 없죠. 뭐 심지어 당뇨 검사도 당화혈색소는 없이 공복 혈당만 있습니다. 거기다 아까 살펴봤던 그 암 관련 검사들이 이 국가검진에서는 이제 보이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뭐가 많이 비어 보일까요? 여기에 이제 국가검진 대상자를 보시면은 그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20세 이상의 전 국민이 좀 대상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수의 국민들에게 이게 시행해야 되다 보니까 검사 하나만 추가돼도 돈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2021년 예산 기준으로 국가검진에 이제 암검진 포함한 국가검진에 약 2조 원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검진은 검사 항목 선택에서 이 경제성을 많이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목도 가장 필수 중에 필수만 선별한 것이 국가검진이고요. 또 비용이 조금 높은 검사들은 약간 필요하다고 보여도 넣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국가검진은 정말 기본이니까 반드시 이것만큼은 꼭 시행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검진에서 거르지 못한 암에 대한 검진은 이 국가에서 또 암검진 프로그램을 따로 또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도 뭐 갑상선이나 전립선처럼 발생률 10 이내의 암이 다 포함되지도 못했고요. 아까 검사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성을 고려해서 결정된 것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에 대해서는 유방 촬영술만 제공하고 유방 초음파 검사는 제공하지 않고 있고요. 또 그 대상도 이게 전 국민은 아니어서 내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대장내시경 같은 경우는 분별자멸 검사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고, 간 초음파 검사도 B형 또는 C형 간염 보균자나 간경변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국가검진 및 국가암검진은 필수로 하긴 해야 되지만 충분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국가에서 이제 검사 항목을 정하는데 큰 영향이 있었던 게 아까 경제성이었죠. 그래서 이 경제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담이 덜하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원칙에 따라 검사도 좀 추가하시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경제성보다 이제 필요성을 더 고려한 검사 항목을 살펴보겠는데요. 계속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들에서 많은 대규모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질환별 검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되게 믿을만한 기관에서 발표했으니 무조건 따르면 될까요? 사실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보면은 발표 기관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또 이제 여러 나라에 계신 분 많이 나라에 계실 텐데 서로 각 나라별로 비교해 보면은 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검진 항목도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이제 큰 틀과 흐름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 국가 환경과 인종별 유전적 특성 등에 따라서 전 세계인이 똑같은 정도의 병의 위험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검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긴 지금 예시로 비교하기 위해서 미국의 성별 암 발생 순위를 가져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높은 순위를 보였던 위암, 간암은 순위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이 이제 백인이나 흑인, 히스패닉 등 다른 인종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국가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이를 알고 맞는 검사를 시행받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이제 대표적인 암들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위암을 보겠습니다. WHO 산하의 WCRFI의 발표에 따르면은 2020년 세계 위암 발생 순위 및 사망률 국가 순위가 위와 같고요. 위암 발생 순위권 내 국가들을 보시면은 약간 공통점이 좀 보이죠. 서구권 국가들은 좀 없고요. 좀 주로 동양권 국가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위암 발생의 무려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이 위암 발생률이 높고 위암에 대한 검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래도 다행인 게 위암 사망률 순위는 우리가 좀 높지는 않습니다. 많이. 이거는 검진과 치료가 잘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이 암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40세부터 2년마다 위암검진 시행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진단된 위암, 조기 위암 발생, 위암 중에서 이 조기 위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생존율도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위내시경 검진을 이제 잘 받아야겠다. 위내시경 검사를 잘 받아야겠다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젊은 분들에서는 이를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위암 발생의 약 12%가 50세 이하의 젊은 군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거기다 젊은 연령에서 발생하는 위암은 지금 좀 고령에서 발생하는 위암보다 좀 더 발견도 어렵고 진행도 빠른 미만성 위암이 많다는 점에서 이 50세 이하 젊은 군에서의 위내시경 검진이 이제 반드시 좀 챙겨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방암입니다. 유방 촬영술 해보신 분들 중에 이 치밀 유방이란 말을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치밀 유방이란 건 한마디로 유방 실제 조직이 촘촘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부피라도 지방이 가득 차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유방 조직이 빽빽히 들어차 있을 수 있는데 사진 보시면은 1에서 4단계로 갈수록 유선 조직이 빽빽히 차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빽빽한 상태를 치밀 유방이라고 합니다. 유방암이라는 거는 사실 지방 조직 세포가 아니라 이 유선을 구성하는 세포에서 생기다 보니까 이런 치밀 유방의 경우에는 유방암 위험도가 약 4배에서 6배 정도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밀 유방은 보시면 안타깝게도 아시아 여성에서도 많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치밀 유방에서 지방형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표를 보시면 45세 이하부터 65세 이상까지 전 연령에서 백인과 비교해서 이 아시안에서 약 1.1배에서 1.6배가량 이 치밀 유방의 유방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암검진에서는 저희가 아까 검진을 할 때 유방 촬영술, 즉 엑스레이 이용한 검진을 기본으로 시행한다 했잖아요. 근데 치밀 유방 같은 경우에는 앞에 사진에서 본 것처럼 내부의 조직이 빽빽하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암과 같은 이상이 여기 생기면 사진에서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면은 뭔가 잎사귀 가득 있는 뭐가 중간에 있어도 잘 안 보일 수 있겠죠. 이렇게 X선 검사에서 잘 보이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밀 유방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발생 위험도도 높은데 X선 검사에서 유방암이 생긴 거를 발견하기 더 어렵기도 한 거죠. 그래서 치밀 유방이신 분들이라면은 유방 X선 검사에 추가적으로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리고 유방암의 발생 연령도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2000년대의 연령에 따른 유방암 발생률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제 가로축에 연령이 있고 세로축이 발생 수인데요. 한국, 호주, 일본 여성을 비교를 해봤을 때 호주 같은 경우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점 유방암이 많이 발생해서 70대 피크를 이루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50세경에 이 피크를 이룬 다음에 그 이후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한국은 딱 봐도 40세에 완전 피크를 딱 이루고 있는 게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보다 좀 더 젊은 연령에 유방암을 검진 시작하는 게 필요하고 이제 30대부터 좀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대장암입니다. 이제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대장암 1위 국가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 2021년 기준으로는 다행히도 10위권 밖으로 벗어난 상태입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그냥 정상적인 점막에서 선종 같은 게 발생해서 암으로 진행한 데까지 약 5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대장암의 발생사를 볼 때 제가 미리 이제 검진하고 용종을 확인해서 치료한 것이 이제 효과를 좀 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50세 미만 젊은 연령에서의 대장암은 우리나라가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가에서 권장하듯이 50세 이상에서 매년 대변 자멸 검사를 시행하고 가능하다면 대한소화기내과학회에서 권장한 대로 최소 5년에 한 번 대장 내시경 검사 시행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 젊은 대장암 환자 발생이 높다는 것을 고려해서 60세 이전에 대장암 진단을 받은 가족이 있다면은 40세부터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좀 더 어린 연령에 대장암 진단받은 분이 있다면은 그 연령에서 이제 10살 더 어린 때부터, 만약에 뭐 가족이 45살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라면 35살부터 대장암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 한번 받고 나서 이제 완전히 정상이거나 정상과 거의 차이 없는 과형성 용종 정도만 발견됐으면은 5년 후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면 되는데, 용종이 발견됐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검사 후에 의사의 권고에 따라서 추적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아마 검진 받으시고 나면은 거기에 안내에 뭐 3년 후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세요, 1년 후에 받으세요, 아니면 바로 소화기내과 진료를 보세요, 이런 안내가 있을 테니까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사망순위 되게 높았는데 조금 살짝 금방 지나갔던 부분이 있죠. 바로 자살인데요. 남성에서는 이 자살이 사망률 원의 4위, 여성에서는 8위를 차지하고 있는 되게 무서운 그런 질환이라고 보겠죠. 근데 이 자살의 주 원인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울증도 검진해서 이게 확인이 필요해? 그냥 보면 보이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사진 보시면은 이게 유명한 가수죠. 링킨파크의 보컬 체스터 버닝턴이 자살하기 4일 전에 찍은 사진이라고 해요. 되게 환하게 웃으면서 너무 즐거워 보이는데 실제로 가장 가까운 아내분조차도 그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울증은 많이 진행될 때까지도 생각보다 주위에서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울증에 대한 검사도 이제 검진 때 챙겨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어떤 검사들을 해야 하는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걸 다 외우는 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공통적인 부분들은 병원에서 프로그램으로 이제 만들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하시면서 몇 가지만 본인에 맞게 추가적으로 챙겨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북삼성병원 검진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국가검진에서 시행하는 검사들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추가적인 혈액 검사들, 직전에 말씀드린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검진 중에 매년 확인이 필요한 위내시경 검사와 대변 자멸 검사,
그리고 이제 간, 담낭, 췌장, 비장, 신장 등에 대해서 되게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 그리고 여성에서는 유방 X선 검사와 갑상선 초음파 검사, 자궁 경부암 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고령에서 챙겨야 될 우울증이나 좀 놓치기 쉬운 시력 저하나 청력 저하를 이제 확인하기 위한 검사들도 포함되고 있고요. 따라서 성인에서 검진을 시행한다면은 이렇게 병원들에서 미리 짜놓은 이런 기본 검진을 프로그램을 좀 시행하시고 여기에 연령이나 개인의 질환력, 가족력에 따라서 검사 좀 추가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 검진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뭐 이런 분들이라면 특히 어떤 검사를 이제 여기에 추가하고 봐야 되냐 좀 막막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연령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좀 시행이 필요한 검사들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제 암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발생이 굉장히 낮은 20, 30대 젊은 연령에서는 선천적인 이상을 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좀 이런 기사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젊은 운동선수가 경기 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오래 병원에 누워있다 사망했다, 뭐 이런 사건들에 대한 기사들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건강했던 젊은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에는 이 비후성 심근병증과 같은 심장질환이 원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는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검사가 필요하고요. 또한 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선천적 유전자 변이에 따른 암의 위험도를 보는 이 암 유전자 패널 검사를 통해서 암 발생 위험도가 높은 경우 미리 검진과 치료를 좀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0대부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암, 심내혈관 질환에 대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여성에서는 유방암에 대한 기본 검진에 포함되어 있던 이 유방 X선 검사는 이게 유방 X선 검사가 적은 양이지만 방사선 노출이 있고 이러한 방사선은 좀 어린 연령에서 그 영향이 좀 더 크기 때문에 35세 이상에서 이 X선 검사를 지금 시행하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5세 미만에서는 가족력이 있다든지 만져지는 먹으리나 분비물 같은 데 있어서 유방 검진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 유방 초음파 검사를 좀 시행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또 35세 이상의 경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흔한 그 치밀 유방인 경우라면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유방 X선 검사만으로는 좀 불충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함께 시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남성이나 여성 모두 호르몬 저하로 갱년기를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게 이제 그 골다공증 위험성이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흡연 중이거나 현재는 뭐 끊긴 했지만 이전에 헤비 스모커여서 30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다면은 이제 반드시 저설량 PET를 통한 폐암 검진을 시행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암검진에서도 이거를 권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30감년이 어느 정도냐라고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게 매일 한 갑씩 30년 또는 매일 두 갑씩 15년 이렇게 하루 피우는 담배 갑수랑 피운 기간을 곱해서 나오는 수가 3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흡연 중이시라면 30감년 이하라도 이제 저설량 PET를 통한 검진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이거는 가이드라인 상에서 이런 것이지 사실 간접 흡연을 오래 하셨거나 과거 흡연량이 30감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폐암 가족력이 있거나 뭐 결핵과 같은 다른 폐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라면은 좀 저설량 PET를 통한 이 검진을 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PET라고 말하는 것들은 이제 방사선 노출량도 좀 많고 알러지 반응 위험이 있는 조영제를 사용하고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검진에서는 이 방사선 노출을 10분의 1 이하로 줄인 저설량 PET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검진에서는 이런 저설량 PET를 이용해서 검진 받아보시면 됩니다. 또한 고령에서는 우울증이나 시력, 청력 검사와 치매라고 부르는 알츠하이머병의 확인을 위한 인지 검사를 좀 함께 챙겨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기본 검사에서 우리나라 발생 12암을 모두 포함하지는 못하였었고요. 또 매년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보는 게 필요한 검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본 검사에 추가 검사를 이제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특별한 가족력이나 증상이 없다면 이렇게 계통별로 추가 검사를 포함한 정밀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검진 프로그램을 돌아가면서 시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 정도 시행하면 되기 때문에 뭐 이상이 없다면은 그래서 남성이라면은 암정밀 또는 소화기 정밀 여기에 폐정밀, 심장, 뇌, 남성 정밀을 돌아가면서 시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성이라면은 암정밀 또는 소화기 정밀 여기 여성 정밀, 폐, 심장, 뇌정밀 검사를 5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시행하면서 중간에
유방 초음파 검사랑 골반 초음파 검사 추가로 해주시면은 이 최소한의 주기로 필요한 검진들은 다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증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전 검사에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라고 들었다든지 아니면 지금 어떤 기저질환이 있어서 주치의가 보면서 이런 검사들은 좀 더 자주 봐야 됩니다 라고 권장한 검사가 있다든지 한다면은 여기에 좀 더 추가를 더해서 주기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나는 검진 와서 한 번에 좀 자세하게 검진 받아보고 싶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더 많은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이제 더 정밀한 검진들이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시간과 비용적인 부분에서 좀 더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좀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매년 검진받지 않아도 되는 검사들은 선택 검사로 들어가 있어서 이건 돌아가면서 이거 시행하시면 되고요. 그 외의 검사들, 뭐 예를 들어서 심혈관과 검사들이라든지 뇌정밀 검사, 저설량 패시티나 여성에서의 뭐 골반 초음파 검사 같은 것들은 이제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검센터들이 다 비슷하게 이렇게 검진 프로그램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프로그램과 검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위험도가 높은 질환들에 대한 검사들이었다면은 개개인마다 필요한 검사는 또 다를 수 있어서 이 나에게 필요한 검사들은 따로 예약 시 상담을 통해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두근두근하거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이제 가끔씩 발생한다라고 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검사들에서는 원인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은 주로 부정맥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정맥에 대한 검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부정맥이 24시간 내내 막 있거나 부정맥 원인이 심근경색에 의해서 심장 전도가 변화가 돼가지고 생긴 거다 뭐 이런 경우라면은 앞에서 심혈관계 검사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짧은 30초의 심전도 검사에서도 확인을 뭐 해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부정맥이 간헐적으로 있는 경우라면은 이런 검사들로 확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가 이제 증상이 없을 때 심전도 검사 해봤자 정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24에서 48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검사를 시행해서 증상이 있는 순간에 심전도를 확인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왼쪽 사진처럼 되게 복잡한 기계를 몸에 부착하고 이거 생활을 하면서 이걸 시행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기술이 굉장히 좋아져서 이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되게 심플하게 하나짜리 이 기구를 그냥 가슴에 붙여서 되게 편히 검사를 하실 수 있어서 검진에서도 이런 부정맥 검사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게 아닌 간헐적 두근거림이 있는 분이라면 이런 검사를 뭐 검진 때 추가로 시행해 보시면 좋으시겠죠. 또 가족력에 따라서도 추가적으로 추천되는 검사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족 중에 젊은 나이에 유방암 진단받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다든가 하는 경우라면은 암 유전자 NGS 패널 검사 등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뭐 흔하지는 않지만 선천적 암 유전자 변이를 가진 경우라면은 이게 이제 흔하진 않지만 있으면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미리 치료를 하거나 남들보다 더 자주 정밀 검진을 받거나 아니면 가족들도 같이 유전자 검사를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특수한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로 유명했던 게 그 헐리우드 배우인 안젤리나 졸리였죠. 이게 유전자 변화, 브라카 변화가 있어가지고 아예 예방적으로 유방 절제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유전자 검사뿐만 아니라 가족력에 따라서 뇌 CT나 심장 초음파 검사 등이 더 빨리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의 가족력, 위험 인자에 따라서 기본 검진 이외에 검사들을 더 추가적으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드렸지만 사실은 이 예시 드린 거고 더 많은 사실 지금 이 슬라이드들에도 다 담지 못한 많은 검사들이 있으니까요. 정말 나에게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는 예약 시 상담을 통해서 추가하시는 것이 좀 권장이 더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저희 병원 그 검진센터 홈페이지인데 이렇게 본인한테 필요한 기본 검진을 프로그램을 추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진료 중인 주치의가 있다면은 주치의의 추천 검사, 그 예약 시 추천받은 검사들 추가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꼭 시행해야 되는 검사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미래의 검진은 이게 지금처럼 질병의 조기 질환뿐 아니라 질병의 예방으로 더 확장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국내 검진센터 최초로 연속 혈당 측정이라는 검사를 이제 도입을 했어요. 이건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보는 분도 계신 검사일 텐데, 사진처럼 이렇게 동전만한 기기를 팔에 붙이고 14일 동안 연속적으로 내 혈당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태깅하면은 내 현재 혈당도 보여주고, 그 스마트폰 태깅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얘가 지속적으로 혈당을 기록해서 14일 후에는 혈당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혈당 변동을 보여주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위아래로 출렁출렁 크게 움직이는 상태, 즉 혈당 변동성이 큰 상태는 실제로 심혈관계의 이 합병증의 위험성이 이제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당 변동성을 확인하는 것이 이 검사의 질병 조기 발견에 대한 효과라고 보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질병 예방의 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도 아닌데 나는 이 검사가 왜 검진에서 필요한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예방을 하는 방법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 예시가 있는데요. 한 건강한 직장인 A씨라고 할까요? A씨의 하루라고 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까지 매년 검진받으면서 한 번도 당뇨나 당뇨 전 단계 진단받아본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평소에는 아침에 간단히 샐러드 먹고, 이제 출근해서는 일하다가 설렁탕을 이제 점심 때 막 밥을 말아서 막 먹고 돌아서 다시 일을 하다가 저녁에 회식이라서 6시 반쯤부터 고기를 먹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혈당 측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하루에 2번 정도 본다 라고 하면 식전이랑 식후 한 번씩 보겠죠. 그래서 아침 식전이 75, 점심 식사 1시간 반 후에 140으로 혈당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식후 혈당이 약간 경계지만 그래도 많이 나빠 보이진 않았죠. 근데 이런 분들이 검진하면은 아마 뭐 금식 후니 아침 6시랑 비슷한 상태에서 검사를 하겠죠. 그래서 뭐 75 정도 나올 수 있을 텐데, 이분 혈당을 하루 종일 본다면 어떨까요? 점심 식사 직후에 막 혈당이 200까지 치솟았다가 이 반동으로 3시경에는 65까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을 정상이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분 이렇게 계속 식생활 이렇게 유지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분에게 혈당이 200까지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점심 식사와 한두 시간 후면은 이 심한 식곤증이 오는 게 혈당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고기를 먹었을 때보다 이 설렁탕 먹었을 때 훨씬 더 심하게 혈당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렇게 연속적인 혈당 측정을 확인해야만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런 그 질환의 예방을 위한 노력을 좀 더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혈당을 저희가 즉각 확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즉시적으로 내가 혈당을 보고 내 생활습관 교정이 가능해집니다. 우선 내가 식전은 괜찮았는데 식후 혈당이 되게 급히 올라가네, 이거 알게 되면은 식후에 산책을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식후 산책을 좀 더 할 수 있고, 또 지금 내 혈당이 200까지 올라갔다 이러면은 움직이겠죠, 사람이. 그리고 내가 식단을 바꿔야 된다는 거를 좀 알게 되면은 이렇게 급격히 혈당을 올리는 음식보다는 좀 덜 올리는 음식으로 식단을 바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검사를 통해서 내 생활 습관이 잘못된 점을 알 수 있고 교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지금 검사에서 한참 후에 알게 되면은 이 결과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 더 노력을 덜 하게 되는데, 당장 내가 움직이니까 바로 혈당 떨어지게 보인다, 내가 당장 노력한 게 눈앞에 바로바로 보이면은 좀 더 열심히 이걸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검사를 아까 말씀처럼 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 검사를 이미 해보신 분들라면 한번 확인하셨겠지만 이 기계 자체로 굉장히 좋은 정보를 많이 주고 있긴 하지만 이 결과지가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의료 전문가들이야 조금만 시간 투자하면 금방 이걸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거를 보고 바로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결과지 해석이 당뇨 환자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분석한 거다 보니까 당뇨 환자가 아닌 분들한테는 조금 이 결과가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조금 더 쉽게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또 검진에서 시행했던 검사들하고 연계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지 새로 만들어서 드리고 있거든요. 갑자기 홍보가 좀 된 것 같은데, 이건 저희 센터가 아니더라도 이 검사는 좀 당뇨 가족력이 있거나 평소에 좀 단 음식 많이 즐기시거나 좀 비만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라면은 좀 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받아보시면 좋겠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제공되는 결과지가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저희 쪽이 아니라 다른 데서 검사 받아보신다면은 가능하면은 의료진과 상담을 받고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당뇨 가족력도 없고 그렇게 비만하지도 않고 사실 연령이 굉장히 높지는 않은데 이 검사를 그래서 하면서 저는 이제 테스트 해보려고 한번 해봤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식후혈당이 굉장히 크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었고 지금 이후로 식사 그 할 때 식후 산책 좀 하고 뭐 움직이고 이렇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병 이거를 좀 해보시면 이렇게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 제가 이 검진이 질병 예방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려고 좀 얘기가 길어졌네요. 그래서 이제 검진을 실제로 시행하는 거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 주위 분들이 저한테 이제 검진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검진 뭐 받아야 돼요? 뭐 이거고 두 번째가 언제 받을까 하는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검진 받는 분들은 보통 회사에서 그 기간을 보통 정해주시는데 개인 검진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한 시기에 받으시면 더 좋겠죠. 근데 이게 보통 회사들이 직장 검진을 할 때 이 회계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보통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이나 12월 정도까지로 이게 정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단 검진도 12월까지 보통 하잖아요. 뭐 이렇게 12월까지다 이런 많은 분들이 귀찮아서 미루다가 아니면은 지금 하면 검사 안 좋을 게 나올 것 같으니까 뭔가를 좀 하고 받아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미루다가 꼭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기간 직전에 많이 받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스란히 보이는 게 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국가검진 수감자 수를 보여주는 건데 그냥 봐도 1에서 3월에는 굉장히 수가 적고 10월에서 12월에 수가 굉장히 많은 게 보이죠. 이게 대부분 다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많을 때 검진 받으려고 하시면 당연히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 그때 원하는 검사를 예약하는 게 되게 어렵고요. 검진 받으러 가셔서도 좀 대기실에 사람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좀 더 불편하게 오랫동안 걸려서 검사를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1월에서 3월에 검진 받으시면은 날짜도 내 마음대로 좀 지정하기가 쉽고 뭐 좀 더 편하게 여유로운 공간에서 대기 시간도 더 적게 해서 좀 짧은 시간 동안 검진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요때 검진 받으시는 걸 좀 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심지어 이 시기에는 검진 받으시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뭐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검진을 조금 할인해드리거나 아니면 검사를 추가적으로 더 해드리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다른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검진을 가능하면 1월에서 3월에 받으시는 게 좀 편하게 더 좋게 받으실 수 있다고 하겠고요. 사실 저도 제 가족분들을 사실 요 2월쯤에 모시고 와서 검진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좀 팁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검진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죠. 뭐 제일 잘 아시는 게 금식이에요. 금식해야 돼. 이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뭐 오전 검진이시라면은 전날 밤 9시부터 금식을 하셔야 되고 오후 검진이라면 전날 밤 12시부터 금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금식에는 당연히 이제 뭐 술은 당연히 안 되고요. 여기에 물이나 음료수도 포함해서 하면 안 됩니다. 드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껌은 뭐 삼키는 거 아닌데 괜찮지 않을까 하실 수 있는데 껌 같은 경우도 당이 들어있어서 이게 안 되시고요. 담배는 먹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담배를 기호식품이라잖아요. 이 담배도 심박수나 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식 기간 동안 피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9시부터 금식이니까 그 전까지 빨리 많이 먹어야겠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면 결과에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뭐 너무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은 위 운동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뭐 위에 내시경 때 잔류물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삼겹살에 소주를 마셨다 이러면은 검진 때 중성 지방이 엄청 높게 나오시거나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 시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은 검진 전 저녁 식사는 좀 가볍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식 다음에 중요한 게 약물 복용 중단입니다. 금식 기간 동안에 이제 그때만 안 먹는 게 아니라 좀 일주일 전부터 길게 이거 끊어야 되는 약들이 있어요. 주로 피를 잘 먹지 않게 하는 약들이고 이거는 뭐 뇌졸중이나 협심증, 부정맥 있는 분들이 이런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피가 잘 안 멎으면은 내시경 검사 때 조직 검사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또 검사 중에 별거 아닌 그런 자극에 상처가 크게 나고 출혈이 좀 과다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일주일 전에 미리 끊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대표적인 약들의 사진을 저희가 이렇게 안내문으로 보내드리는데요. 여기에 드시는 약들이 있다면 중단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약들 드시고 계시는 분 중에 내가 최근에 심근경색이 있었거나 해서 약을 끊으면 또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 사진에 없는 다른 약들 중에서도 좀 미리 끊거나 저희한테 말씀을 주셔야 되는 약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오히려 급식 중에도 먹어야 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줘야 되는 약들인데 뭐 고혈압약, 심장약, 경련약이 이에 속하고요. 그리고 뭐 가끔 보면은 아침에 혈압약 안 드시고 오셔가지고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내시경 검사 못 받는 분들 가득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들은 좀 챙겨서 드시는 게 오히려 필요하고, 반대로 금식을 했는데 당뇨약을 드시고 오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혈당이 막 너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금식할 때 당뇨약을 드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가 다 나가고 있지만 이렇게 좀 약간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진료 중인 질환이 있으시면은 주치의한테 내가 언제 검진 예정입니다. 제 약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미리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또 검진 당일 날에도 약 이름이 써있는 약봉지나 차봉장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으니까 가지고 오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너무 당연한 말인데 수면 내시경 예정이시면은 절대 운전을 해서 오시면 안 됩니다. 나 지난번에 수면 내시경 받았었는데도 뭐 멀쩡히 깨가지고 괜찮던데 라고 생각해서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본인 기억에 없는 일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저희 센터에 이제 검진을 오셨었는데, 검진 와서 끝나고 나서 옷을 다 갈아입고 잘 차츰 챙겨서 되게 큰 길 있거든요. 큰 길을 건너가서 커피를 사서 마시고 저한테 음료수 주겠다, 음료수 산 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를 만나서 음료수를 주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갔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만나서 그날 그래서 잘 들어갔냐 물어보니까 저를 만난 것 자체를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멀쩡하게 보여도 그날은 운전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또 비수면 검사 예정으로 왔다가 중간에 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바뀌어서 가끔 이제 수면 검사를 바뀌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검진일 당일에는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오시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강의고요. 정말 이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이제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되게 급하게 막 달려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은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